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사이트 정혁진입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글로벌 인사이트 10월 셋째 주 글로벌 키워드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올해로 124년을 맞이했죠. 노벨상의 6개 부문 수상자가 모두 발표됐습니다. 올해에는 문학상 수상자로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가 선정되며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과학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AI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오순영 AI 미래포럼 공동의장과 함께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대한민국 AI 기술은 어디까지 왔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올해 그 AI가 노벨 물리학상뿐만 아니라 화학상까지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노벨상은 순수 기초과학을 위주로 수상자를 배출해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AI가 노벨상 선정 기준까지 바꿔놓은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같이 이제 문과 출신들은 AI하고 물리학이나 화학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부터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올해 어떤 분이 수상을 했고 어떤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게 됐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올해 지금 노벨상에 지금 AI를 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AI 업계에 있는 산업계나 학계에서 다들 이제 나를 이제 화학자라고 불러라, 나를 이제 물리학자라고 불러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이제 과학의 어떤 경계가 무너진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수상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8일 날에는 물리학상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리학상은 2명의 AI의 이제 큰 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을 탔는데요. AI 머신러닝의 기초를 확립한 존 호필드 프린스턴 대학교의 명예교수님하고 이제 구글의 부사장직도 하셨죠.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님이 두 분이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9일에는 이제 화학상 수상이 있었고요. 여기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죠. 구글의 AI 기업이죠. 딥마인드의 CEO인 이제 데미스 허사비스하고 네네. 그 연구원이 이제 존 점퍼가 이제 미국의 생화학자 데이비드 베이커와 함께 화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AI 업계에서는 제프리 힌튼하고 허사비스에 대한 어떤 애칭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네. 이제 힌턴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딥러닝의 선구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허사비스는 응용 AI의 혁신가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이유가 힌턴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딥러닝의 이제 개념을 좀 보여주면서 AI 발전에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부분이 있고요. 허사비스 같은 경우는 2016년도 기억하시죠? 알파고 대국. 네네. 네, 그때 AI와 인간의 어떤 바둑 대국에서 AI의 승리를 이끈 어떤 충격적인 장면을 만든 그 장본인이 바로 이제 허사비스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화학 분야 같은 경우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AI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탔을까? 네, 이 있는데 데이비드 허사비스하고 이제 존 점퍼가 이제 한 역할은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고 설계하는 AI 알파폴드라는 걸 개발을 했습니다. 단백질이란 게 이제 뭐 의약품 개발이나 아니면 신소재 개발 같은 데 이제 많은 역할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알파폴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수상의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는 수백 년이 걸릴 어떤 단백질 구조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는 시간을 네네. 대폭 이제 단축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신약 개발에 어떤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노벨상은 AI의 선구자하고 혁신자가 수상을 한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분들은 다 그 정통 과학자라기보다는 개발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조금 이례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AI 관련해가지고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수상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거 아닌가, 이런 평이 대세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런 분들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AI가 어떤 전 분야에 저희 일상과 모든 것에 이제 깊숙이 들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노벨 과학상 같은 경우는 인류의 과학 발전에 어떤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거를 이제 수상 기준으로 삼아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I 역할이 과학에서 크게 있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뭔가 선언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AI가 과학을 어떤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재미있는 부분은 보통 노벨상 수상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상상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요. 네네. 6년밖에 되지 않은 단백질 구조 예측하고 설계하는 AI 알파폴드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면 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걸로 노벨 화학상 수상 성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상당히 놀라운 거고요. 그리고 물리학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구하신 것들이 3, 40년 전에 연구하신 내용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알파폴드는 아까 말씀대로 이제 6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성과나 이런 것들을 아직 평가받기엔 조금 이른데 이 수상을 했다는 게 상당히 놀랍고요. 그리고 수상자 중에 존 점퍼 같은 경우는 30대입니다. 30대요. 30대 노벨상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네네. 과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성과를 쭉 확인을 한 다음에 수상자를 결정했는데 이제 AI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학계 평가에서도 조금 이제 약간 찬반의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AI가 끼치고 있는 과학적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부분은 뭐 이제는 이 노벨상으로 다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부지불식간에 AI 기술이 이미 우리 실생활에서 충분히 사용되고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네, 지금 AI가 어느 정도 일상까지 들어왔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뭐 방송에서 가수가 이런 얘기했죠. 공기 반 소리 반 노래를 부를 때 그 정도로 지금 저희가 있는 모든 환경에 AI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가장 먼저 접했던 거는 AI 스피커였습니다. 음성을 인식하는 거였죠. 저희 네네. 가정에 다 이렇게 어떤 인터넷 요금하고 결합이 돼서 AI 스피커가 하나씩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각종 콘텐츠, 약간 OTT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런 콘텐츠 제공 플랫폼 회사 같은 경우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가 만약에 이제 로맨스 영화를 즐겨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AI가 추천을 해줍니다. 네네. 저한테 맞는 그 드라마나 영화를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게 네. 맞춤형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실제 뭐 각종 콘텐츠들 혹은 저희가 받아보는 뉴스레터 이런 것들에도 이제 검색 그 맞춤형 서비스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실제 의료 진단하는 데도 많이 들어갑니다. 네네. 사람이 눈으로 육안으로 판별하는 것보다 AI가 훨씬 정확하게 정밀하게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AI가 보조적으로 의료 환경에서도 쓰이고 있고요. 뭐 이 분야는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저희 자동차에도 자동차 안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네. 뭐 핸드폰 안에도 요즘 아예 디바이스 안에 AI가 탑재돼서 들어와서 저희 사진 찍으면 정말 저같이 않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AI가 지금 속속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 말씀만 들어봐도 AI라고 하는 게 그 발전의 폭과 속도가 도대체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가늠도 안 되는데 앞으로 AI가 어떻게 더 발전하겠습니까? 지금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얘기가 AI 에이전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요? 네, 에이전트라는 용어까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AI가 우리가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뭔가 사물이나 환경의 어떤 특성들을 인지하는 것처럼 AI도 이제 저희 현실 세계를 이해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보고 듣고 아까 전에 소라 모델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보고 듣고 촉감이나 이런 것들을 다 AI가 한꺼번에 인풋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아질 거고요. 저희가 네네. AGI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사람의 초근접한 상태로 가는 날도 AI의 어떤 대가라는 분들이 짧게는 3년, 길게는 뭐 10년까지 바라보고 있지만 거의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의 지능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네네. 사실은. 그런 수준의 일들을 이제 앞으로 AI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똑똑한 AI와 같이 사는 시대가 이미 펼쳐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펼쳐졌기 때문에 저희는 지식보다 지혜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지식도 없는데 지혜가 어떻게 있을까 지식은 이제 싶은데. AI가 많이 이제 충족시켜 줄 거고요. 네. 그런데 모든 일에 장점만 있는 경우는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리스크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요번에 이제 노벨상을 받은 힌튼 교수님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선은 이런 거죠. 지금 아마 가장 선구자적 위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려 사항들을 좀 더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AI는 목적 지향적인 거죠. 어떤 네네.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 뭐든 할 수 있는 것들을 인간이 제대로 제약사항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AI는 그걸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힌튼 교수가 예를 든 게 이런 겁니다. 환경 오염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가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면 그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일으키는 게 누굽니까?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겠네 하면은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에 대한 어떤 통제에 대한 부분,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고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광범위해지면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 신뢰도에 대한 문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겠다. 그쵸. 그러면 윤리적 문제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리스크가 있겠네요. AI는 저희처럼 도덕 수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 수업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AI 수준은 어떤가? 지금 우리나라가 뭐 과학이나 요번에 뭐 문학상 받았지만 앞으로 노벨 과학상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네. 하는데 AI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뭐 일단 그 AI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상당히 이렇게 좀 상대적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네. 이제 모 레포트에서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리 이제 한 6위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위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 생성형 AI라고 얘기하는 초고대 AI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대한민국이 3위입니다. 세 번째로 그 초고대 AI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 6위에 대한 어떤 그 디테일을 좀 더 살펴보면은 지금 세부 분야로 보면은 개발에 대한 영역은 우리나라가 3위 정도 된다. 그다음에 정부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4위. 그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수준은 6위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어떤 그런 뭐 어떤 절대적인 수치로 나오는 순위들은 그렇게 보여지는데 업계에 몸담고 있는 이제 저로서 느껴지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떤 뭐 인프라부터 어떤 개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생태계가 좀 잘 갖춰져 가고 있다. 뭐 빅테크들, 그다음에 중견, 중소들, 그다음에 스타트업들까지 그런 어떤 생태계와 밸류체인들은 잘 갖춰져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부 차원의 좀 서포트가 투자가 사실 상당히 좀 많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은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종합 6위면 우리나라 순위가 상당히 높네요. 그다음에 좀 전에 높습니다. 봤더니 네. 일본은 탑10 안에 들지도 못하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6위에 만족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2027년까지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세계 AI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하자 이렇게 네. 목표를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각종 위원회들이 좀 많고 네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지난달 26일 날 이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라는 것을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과 함께 65조를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2027년까지 이제 3위를 하시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고요. 어떤 그런 의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든든하죠. 든든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좀 잘 해내기 위해서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부에서 좀 챙겨준다라고 한다면 저희 이제 뭐 학계, 그다음에 산업계, 뭐 연구하는 쪽 전체가 저희가 이제 팀워크를 가지고 뭐 3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잘하는 것들이 또 많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또 충분히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로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순영 의장님 AI 전문가 아니십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AI 시대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뭐 AI 시대 아까 전에 이제 지식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네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잘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AI와 공존하는 방법을 저희가 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AI와 공존을 한다라는 것은 AI가 잘하는 것과 아주 잘 못하는 것들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해는 가지면서 각자의 경쟁력을 찾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절대
AI와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네. AI와 공존하면서 AI를 잘 활용해서 저희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들의 경쟁력을 찾는데, 차별점을 찾는데 AI를 활용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오순영 AI 포럼 의장님이었습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년 만에 최악이 될 것으로 보이는 허리케인 밀턴도 플로리다를 강타했습니다. 그 요즘 세상에 태풍이 왔다고 더군다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수백 명이나 사람이 죽나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교수님, 그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길래 이렇습니까? 네, 일단 뭐 피해 규모로만 보면 네네. 헐린 케이스만 봐도 약 피해액이 지금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 약 한화로 50조 원이 50조 넘는 원. 피해를 네네. 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요즘 같은 시대에 네네.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서 말이죠. 굉장한 규모의 그 태풍이었는데, 허리케인이었는데 연이어서 닥친 또다시 카테고리 5, 그러니까 보통 미국은 태풍 등급을 카테고리 1, 2, 3, 4, 5로 나누는데 네네. 5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붕이 그냥 가만히 태풍이 불면 날아가는 네네.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5가 가장 높은 등급인가요? 가장 더 높은 등급도 있는데요. 네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5등급만 돼도 이제 지붕이 날아가고 사람도 이제 그 바람에 날아가는 큰 피해를 당하는 그런 정도의 아주 강력한 허리케인을 말하고요. 네네.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 접근하는 그 태풍들의 어떤 중심 기압이 보통 한 950, 940까지 떨어지면 정말로 기압이 많이 떨어졌다. 네네.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라 그러는데 태풍 그 밀턴 같은 경우에는 중심 기압이 897 헥토파스칼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강도의 그 태풍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밀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그 발생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그 피해액이 제대로 집계가 안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다 합치면 100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100조 원이. 이야기가 네네. 들리고 있어서 네. 최근 일어났던 미국의 어떤 그런 그 기상재해보다 큰 피해를 준 그런 태풍 허리케인이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헐린으로 인한 피해가 385억 달러, 한화로 한 52조 3천억 정도 된다고 맞습니다. 했는데 네네. 밀턴은 그것보다 더 클 수 있으니까 네. 합치면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100조가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허리케인이라고 하면 뭐 영화에서도 자주 나왔지만 미국에서는 일상적으로 있는 기상현상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허리케인 중에서도 역대급 허리케인이 이렇게 연달아서 자주 발생하는 걸 보면 이거는 하나의 이상 기후의 현상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인가? 그게 궁금한데요. 네, 그 미국에서 이렇게 그 5등급짜리 그 허리케인이 연달아서 한 해에 발생한 거는 역사를 통틀어서 봐도 5손가락 안에 꼽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지금 자주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 근본 원인으로 기본적으로 바닷물 온도의 급격한 상승을 꼽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들은 주로 북태평양의 바닷물 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제 미국에서 발생하는 태풍들은 우리 걸프해라고 하죠. 네네. 그 걸프해 그 해수면 온도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네. 올해 지구상에서 뭐 태평양이고 대서양이고 할 것 없이 역대급으로 바닷물 온도가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네네. 그래서 태풍이 한번 사실 그 태풍이 강하게 발달할 때 그 에너지원이 주로 이제 바닷물에서 증발되는 수증기들이거든요. 네네. 그 수증기의 어떤 영향을 받아 역대급으로 발전한 게 아닌가. 아직 좀 더 분석이 필요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바다의 수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바다 수온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수온 상승으로 인한 기상이변 현상들은 바다가 어차피 여러 나라에 걸쳐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끼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수온이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에 네네.
전 지구 평균을 해서 보면 한 19도 정도 네. 됐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온실기체를 많이 사용하고 석탄, 뭐 화력 발전소 이런 것들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지구가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 올라가면서 바닷물도 덩달아 뜨거워지면서 네네. 한 0.8도 정도 네. 지금까지 그 수온이 상승해서 20.3도, 4도 네네. 그 정도 지금 현황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작년 2023년 한 해 네. 그 수온 상승이 약 한 해만 0.2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0.8도 올랐는데 네네. 작년 한 해 수온 상승이 0.2도니까 작년 수온 상승이 얼마나 대단했던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급격한 수온 상승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 도처에서 이상기후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해수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더 큰 문제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해수 온도는 괜찮은 편인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랑 뭐 비슷했을 때 평균적인가요? 아니면 더 나쁜가요? 제가 이제 굉장히 또 충격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참 네. 마음이 아픈데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어떤 바다들보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앞바다의 어떤 수온 상승이 네. 역대급으로 높았습니다. 역대급으로. 전 지구에서 가장 높은 수온 상승을 기록했던 곳이 바로 동아시아 앞바다의 바닷물 온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가 여름철에 수온이 보통 한 28도, 29도 정도 기록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28도, 29도가 돼도 물고기들이 굉장히 살기가 힘듭니다. 근데 올해 사실 우리나라 바다 수온이 30도, 31도 네네. 곳에 따라서는 32도까지 올라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1억 마리 이상 양식장의 어떤 물고기들이 그냥 폐사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그렇게까지는 그런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고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한반도 유독 강한 빠른 어떤 한반도 주변의 수온 상승에 국가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수 온도도 문제지만 대기 온도 상승도 문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특히 제트 기류가 막 흐트러진다면서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뭐 문제들도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던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기온이 상승을 하면 바람이 바뀝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지구 온난화 그러면 단순히 그냥 온도가 뜨거워지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온도가 뜨거워지면서 지구촌 곳곳에 바람이 뒤틀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상공에는 시속 50km가 넘는 그 제트 기류라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이 제트 기류가 굉장히 좀 약해지면서 그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사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곳곳에 이렇게 그 제트 기류의 사행이 일어나는 지역에 공기 덩어리들이 고립이 되면서 폭염이 발생해도 한 곳에 훨씬 오래 고립이 되면서 머무르는 현상이 여름철에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겨울철에는 정반대로 북극에 머물러 있어야 할 한기가 그런 제트 기류를 따라서 이렇게 남쪽까지 심하게 이렇게 침투하는 현상들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올해 라니냐 해라서 한파가 역대급 한파가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그런 어떤 제트 기류의 어떤 기후 변화에 따른 사행과 관련해서 같이 연관지어서 역대급 한파가 또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6도 시나리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던데 지구 기온이 6도가 더 올라가면은 대멸망이 온다 이런 이야기라고 하던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우울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우울한 이야기들의 그 결정타가 6도의 멸종이라는 이야기죠. 아직 더 우울한 말씀을 하시겠다는 아닙니다. 더 우울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6도의 멸종은 조금 과하다라는 말씀을 과하다? 드리고 네네. 싶은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내일 날씨도 잘 맞추기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100년 뒤에 네. 6도가 올라가서 지구가 멸종할 것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예측하는 과학자는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공신력 있는 과학자들이 하는 소리가 무엇인가에 귀 기울여야 하는데요. 기후변화 과학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집단이 IPCC라고 하는 네. 정부 간 협의체입니다. 국가 전 세계 이제 공무원들과 과학자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집단인데요. 네네. 거기서 이제 매년 보고서를 내고 몇 년 전에 나온 6차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에 우리가 지금처럼 이대로 살아가면 약 한 3도, 맥시멈 3도 정도 수준의 네네. 온도 상승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음. 그 보고서에 따르면 6도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부 다 시나리오고요. 네. 그 6도의 멸종이라는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석탄을 3배 정도 더 우리가 인류가 네네. 사용하면서 살아갈 때 네. 마주하게 될 그런 현실적인 어떤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나 이제 외신에서도 지금 많이 언급되고 있듯이 영국이 탈석탄에 드디어 성공을 했고요. 네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제 석탄, 석유 할 거 없이 화석 연료가 정점을 찍고 사용량이 줄어들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탈석탄의 어떤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배까지 우리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사는 것을 가정하는 시나리오는 네. 좀 과하다. 현실적이지가 않다. 현실적이지가 않고 네네. 사실 뭐 6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지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요. 남극에 그 한 3km 되는 두께의 빙하가 있는데 네네. 우리가 과거 고기후를 살펴보면 그 빙하가 6도가 상승했을 땐 다 녹아내렸었거든요. 네네. 뭐 그러면 해수면 상승이 50m 정도 되는데 와. 뭐 그 정도면 뭐 멸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시나리오는 너무 과한 시나리오라서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이상기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이상기후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지금이라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백민 부경대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